자, 위험은 실현된 결과는 실현 수익률을 말하고 예상한 결과는 기대 수익률, 예상 수익률을 말하는데 이 두 수익률이 달라질 가능성을 우리는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작년도 시험에 위험의 유형에서 우선 또 출제를 했었죠. 자, 위험을 보시면은 이 사업상 위험이 나오죠. 이 부동산 투자 사업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성에 관련된 위험인데, 자,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시장 위험이라는 게 있죠. 자, 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공실률이 증가하면서 임대료가 손실을 많이 보게 되죠. 이런 위험이 무슨 위험? 시장 위험이에요. 그리고 시장 위험도 있지만 또 근로자의 파업 또는 영업 경비가 급격하게 상승함으로써 수익성의 불확실성을 지칭하는 운영 위험도 있고, 또 하나가 위치적 위험이죠.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앉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적 위험이 작년에 출제했었죠. 자, 여러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음으로써 생기는 위험이 바로 무슨 위험? 금융위험. 자, 법적인 위험이 있죠. 자, 부동산 정책의 변화, 또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인 지역지구제의 변경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이 법적 위험이고, 또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죠.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으로써 구매력이 하락할 위험이 인플레이션 위험이고, 또 작년에 출제됐던 용어 중에 또 유동성 위험이 있죠.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부동산에 있어서의 시장 가치가 손실을 볼 가능성을 우리는 유동성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유동성 위험 보시고, 자,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죠. 자, 네 가지가 나오는데 시험에는요, 위험의 전가가 많이 출제하죠. 자, 미래의 장래의 손실에 우리가 볼 가능성, 잠재적인 장래의 손실의 가능성을 제3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우리는 바로 위험의 전가죠. 자, 여러분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여러분들은 보험회사에 보험에 가입을 함으로써 위험을 떠넘깁니다. 보험 가입. 또 요즘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하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의 위험을 떠넘기죠. 이런 것도 이제 위험의 전가가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것도 있죠. 정부가 어떻게 돼? 임대주택 소유자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요, 임대인은 뭐를 통해서?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일정 부분 또 떠넘기죠. 이런 것도 위험을 전가하는 거예요, 다. 조세를 떠넘기면서 위험을 전가시키는 거죠. 자, 전가란 용어를 잘 알면 되고, 위험의 회피,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건데, 자, 손실의 가능성을 피하는 방법으로서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안전한 자산에 투자 원금을 잃지 않으려고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위험의 회피가 돼요. 자, 위험을 보유한다는 것은 미래에 우리가 손실을 보는 거죠.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감가상각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한 감가상각에 대한 충당금을 설정을 해서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는 방법을 위험의 보유라고 하고, 자, 미래의 손실의 발생 횟수나 규모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서 위험의 통제가 있는데, 위험의 통제의 대표적인 게 민감도 분석이라든지 또는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인데, 자, 시험 문제는 또 민감도 분석의 개념이 또 출제를 많이 하죠. 자, 민감도 분석은 투입 요소. 자, 투입되는 요소가 여러 개 있죠. 임대료라든지 임대료의 변화, 또는 영업 경비의 변동, 또는 공실률, 투입 요소의 변화에 따라서 산출되는 결과가 뭐가 있다? 수익성. 우리 여러분 투자론에서 배우는
우리 순현재 가치, 내부 수익률 같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인데, 이 수익성은 무슨 변수? 종속 변수. 투입 요소는 독립 변수인데, 이것을 뭐를 통해서? 회귀,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게 민감도 분석입니다. 자,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 보수적 예측 방법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기대 수익을 가능한 한 낮게 예측을 해서 그걸 기준으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이 보수적 예측 방법이고,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얘기죠. 자, 여러분,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 시험 지문에 나올 때 주의를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2년 전에도 정답 물었죠.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할 때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하죠?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그래서 위험이 높을수록, 자, 여러분, 위험이,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을수록 우리 요구하는 우리가 수익률도 높아서, 여기가 높으면 부동산 가치는 뭐한다? 하락을 하죠. 부동산 가치는 하락을 하죠. 그래서 위험과 부동산 가치는 이렇게 반대로 변동하는 무슨 관계?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 자, 51페이지에 위에 보면은 위험을 측정할 때는 표준 편차 또는 표준 편차를 제곱한 분산을 가지고 측정하는데, 이 표준 편차는 이 평균인 기대 수익률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보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는 정규 분포 곡선입니다. 자, 이때 평균에 밀집하면 뭐가 돼요? 평균에 이렇게 밀집하면은 표준 편차는 작아요. 표준 편차는 작을 때 위험도 낮다는 거. 자, 이렇게 평균으로부터 멀리 이렇게 떨어지면요, 표준 편차는 크고 이때 위험도 높다. 이걸 잘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 자, 작년에도 출제했지만 올해도 용어가,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거기에 변이계수라는 용어가 나오죠. 변이계수 또는 변동계수라고 해요. 변이계수, 변동계수는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을 측정합니다. 기대 수익률 1%당 위험을 측정하는데, 문제는 변이계수의 값이 멀수록, 변이계수의 값이 낮을수록 유리하다라는 거. 자, 수식 꼭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익률의 종류로 가면은, 자, 기대 수익률을 예상 수익률,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 사전 수익률입니다. 자,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익과 현금 지출을 고려해서 계산한 수익률을 말합니다. 자, 실현 수익률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니까 사후 수익률, 과거에 이미 달성된 수익률임으로써 역사적 수익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실제 달성된 수익률을 실현 수익률인데, 시험에 나올 때 주의해야 될 용어가 요구 수익률입니다. 투자에 대한 위험을 감안했을 때 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 최소가 포인트인데 시험에 이거 최대로 출제해요. 그러니까 나는 투자했을 때 최소 얼마 달라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회비용 개념입니다. 요구 수익률은 기회비용의 개념.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또 많이 출제되는 게 요거죠. 4년 연속 출제된 게 지금 요 내용인데, 기대 수익률이 뭐보다?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를 뭐 한다? 채택을 하겠죠. 자,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관계에서 이때는 투자를
채택하고, 이 경우에는 투자를 뭐 한다? 기각하고, 이 같을 때를 우리는 시장에서의 무슨 상태? 균형 상태입니다. 자, 투자 결정 기준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 자, 1번 문제 봅니다. 자,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은 기대 수익률 개념, 2번은 요구 수익인데 맨 끝에 최소한의 수익률이 주어진 포인트. 3번은 실현 수익률, 4번은 뭐다? 내부 수익률. 자, 여러분, 내부 수익률을 뭐라고 하죠? 우리 투자 이론에서 내부 수익률법의 내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의 일종인데,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뭐죠? 현재 가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현재 투자 금액을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 자, 여러분, 거기에 틀린 지문이 몇 번? 4번인데 무슨 가치로 출제했다? 여기 현재 가치인데 뭘로 해놨어요? 미래 가치 했잖아. 항상 투자의 판단 시점은 현재 가치. 5번 지분 수익률은 매 기간 세전의 밑줄, 세후가 아닙니다. 매 기간 세전 현금 수지의 현재 가치와 처분 시의 기말 지분 복귀액의 현재 가치의 합을 지분 투자액과 서로 같게 만드는 내부 수익률을 지분 수익률이다. 지분 수익률 개념. 여러분, 이 얘기거든요. 현금 유출의 현가가 어떻게 돼? 지분 투자에 거기 나와 있는 거고, 요거죠. 세전 현금 수지 현가와 기말 우리가 지분 복귀액의 현재 가치, 그 두 개를 대준 걸 서로 같게 만드는 내부 수익률이 지분 수익률이다. 그 얘기입니다. 말을 좀 바꾸면. 자, 4번이 정답이 되겠고 2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에 관한 설명인데 1, 2, 3번 아까 설명했는데 3번은 최소라는 게 포인트고 4번이 정답인데, 장래 기대되는 수익의 흐름이 주어졌다. 요게 주어졌죠. 장래 기대되는 수익의 흐름이 주어졌다. 요게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일정할 때 요구 수익률이 크면 부동산 가치는 하락을 합니다. 증가한다니까 틀린 지문. 4번 정답. 맨 끝에 증가 때문에 틀린 지문. 5번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체계적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뭐한다? 상승한다. 자, 위험과 기대 수익률 평면에서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여기 1.5%다. 그럼 이것은 뭐다? 무위험률.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은 이렇게 증가하는데,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를 나타내는 무위험률에다가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나타내는 위험 할증률을 더해준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이 위험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체계적 위험을 말한다. 피할 수 없는 위험인 체계적 위험인데, 이게 높을수록 요구 수익률도 뭐다? 커진다. 이 얘기죠.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자, 1번은 요구 수익률인데 뭐가 틀렸죠? 최대한의 수익률이 아니라 최소한의 수익률이고, 또 시간에 대한 비용, 위험에 대한 비용 고려하죠. 여러분, 시간에 대한 비용은 무위험률, 위험에 대한 비용은 뭐죠? 위험 할증률. 둘 다 포함이 되고 있다. 그래서 기억 틀린 지문. 니은은 실현 수익률의 개념으로서 역사적 수익률이라고도 하고, 니은은 맞고요. 디귿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뭐가 돼? 우리는 투자를 하니까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는 뭐한다? 증가하죠. 그럼 부동산 가격은 뭐예요? 상승하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은 하락을 하죠. 기대 수익률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뭐의 비율? 순수익과의 비율인데 부동산 가격이 지금 오르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기대 수익률은 하락을 합니다. 기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과 같을 때까지 하락을 한다. 그래서 세 번째 끝에 기대 수익률이 상승하면 안 되고 하락한다. 기업 디귿이 틀렸습니다. 4번 정답. 자, 수익을 측정할 때는 순 영업소득의 기대치, 기대값으로 추계되는 기대 수익률로 측정하는데, 자, 기대 수익률 개념이 지금 나와 있죠. 자, 여러분이 거기에 문제 4번 보면은, 자, 기대 수익률을 보면은, 기대 수익률은, 자, 여러분 경제 상황이 불황일 때 몇 프로? 20%. 정상일 때, 보통 정상일 때 30%. 호황일 때 40%가 주어졌어요. 자, 각 기대 수익률은 각 경제 상황에 따르는 예상 수익률을 가중치로 어떻게 돼요? 곱해주는데 가중치가 얼마냐? 전체 100%에서 불황일 때 30%인 0.3. 보통일 땐 전체 100%에서 40%는 0.4. 호황일 땐 전체 100%에서 30%는 0.3. 가중치를 곱해서 더해주면 되죠. 자, 여기에 몇 프로냐면 6%. 여기에 12%. 여기도 12% 해주니까 기대 수익률은 몇 프로? 30%. 기대 수익률은 30%니까 분산은, 자, 불황일 때는 예상되는 수익률 20%가 평균인 기대 수익률 30%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 얼마나 평균인 기대 수익률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느냐? 제곱, 편차를 제곱해서 불황일 확률을 곱해주면은 불황일 경우에 분산. 자, 보통일 때는 예상되는 수익률 30%에서 뭐를 빼준다? 평균인 기대 수익률 30%를 빼준 편차를 제곱해서 우리는 보통일 확률. 호황일 때는 40%가 평균인 기대 수익률 30%부터 얼마나 떨어졌느냐? 제곱 곱하기 또 0.3 더해주면 전체 분산. 자, 그러면 10% 제곱 곱하기 0.3에 또 요것도 10% 제곱 0.3에 두 개. 요거는 제로죠.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10%는 0.1. 0.1에 제곱 곱하기 0.6이죠. 0.1을 두 번 곱해주면 0.01이 돼요. 곱하기 0.6을 해주면 0.006. 분산은 이렇게 나오죠.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기대 수익률 분산 구하는 게 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올해 출제가 또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 자, 53페이지. 무위험률. 위험이 제로다.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로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어떤 관계? 비례 관계. 자,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이걸 뭐라고 하죠? 투자자가 시장에서 부담하는 위험이 높을수록 요구하는 수익도 높아지는데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뭐죠? 플러스. 플러스를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자, 이것을 전문 용어로 위험, 수익의 뭐라고 하죠? 상쇄. 트레이드 오프.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다. 자, 여러분 위험이 높든 낮든 요 2%는 1.5%는 변화가 없죠. 이게 순수한 위험에 대한 대가. 순수한
우리가 시간에 대한 대가와 요 무위험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에다가 위험에 대한 대가, 위험 할증률이죠. 이게 위험에 대한 대가인 위험 할증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수익률에는 시간에 대한 대가, 위험에 대한 대가 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위험에 대한 대가가 위험 할증률. 이 크기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인데, 위험 회피도가 크면,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가 크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뭐해진다? 급해진다.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급해진다. 작년에 여기서 정답 물었죠?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 상승하고, 또 무위험률이 하락을 하면 요구 수익률도 하락한다. 여기서 작년에 정답 물었습니다.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자, 틀린 내용을 묻는데, 단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합니다. 부동산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한다. 맞는 지문이죠. 평균 분산 지배의 원리에 따르면 A 투자안과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같다. 자,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때는 위험이 낮은 투자를 선택하고, 위험이 동일할 때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선택한다. 이게 바로 뭐죠?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로서 바로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행위를 얘기하죠. 자, 그럼 기대 수익률이 지금 동일하다. 자, 우리는 A와 B의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때는 위험을 측정하는 표준 편차를 봤더니 A 투자안보다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 표준 편차가 크다. 그럼 뭐를 선택? 기대 수익률을 동일할 때는 위험이 낮은 뭐를 선택한다? A 투자안을 선택한다. A 투자안을 선택한다. 2번 맞는 질문. 3번 투자자가 위험을 피할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뭔다? 급해진다. 자, 투자 위험과 기대의 수익률은 무슨 관계? 요거 위험이 높을수록 기대되는 수익도 높아지는 무슨 관계? 플러스 양,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4번 정답. 5번 위험 할증률. 요 위험 할증률이 오르면은 요구 수익률도 상승한다. 자, 포트폴리오 이론으로 가면은, 자, 투자 자금을 한 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여러 자산에 나누어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시험에는 뭐를 출제를 많이 해요? 당연히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많이 출제하죠. 포트폴리오에 따르는 위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인데, 자, 이렇게 가죠.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적으면 위험은 이렇게 높아요. 자, 포트폴리오에 따르는 총 위험은 이렇게 상당히 높습니다. 체계적 위험과 뭐의 합으로 구성되냐 하면은 비체계적 위험. 우리 시험 문제 개념을 또 정답으로 많이 묻습니다. 작년 시험에 비체계적 위험이 또 출제했어요. 자, 요 칸에 비체계적 위험. 자, 개별 부동산의 특성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죠. 그래서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여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위험.
작년에 여기서 출제했었습니다. 자, 이 밑에는 체계적 위험. 자, 시장의 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거나 시장의 힘에서 야기되는 위험이기 때문에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부동산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위험. 피할 수 없는 위험. 자, 피할 수 있는 위험, 없는 위험 잘 알아두시고,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으면 비체계적 위험은 점점 줄어들다가 이 정도 되면 완전히 뭐가 돼? 제거되죠. 제로.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은 0까지 줄일 수 있는데 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도 제거가 뭐다? 불가능하다. 제거할 수 없다. 자, 상관계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 시험에 보면은 그 말에 움직임 변동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지문은 뭐에 대한 지문? 상관계수에 대한 지문. 자, 이때 상관계수가 얼마? 마이너스 1과 뭐 사이에 있다? 플러스 1 사이에 있어요. 이때 마이너스 1일 때를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구성비를 조정해주면 비체계적 위험은 0까지 줄일 수 있다. 자, 플러스 1일 때는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로서 여기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 하더라도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뭐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염 분산 효과 없어요. 오염 분산 효과, 포트폴리오 효과는 전혀 없다. 그럼 어느 게 좋아요? 플러스 1보다는 어느 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 1으로 가서 비체계적 위험이 0으로 가니까 포트폴리오 효과, 오염 분산 효과는 크고 반대로 플러스 1로 가까이 갈수록 포트폴리오 효과는 작아집니다. 자, 여러분 교재의 57페이지에 문제 1번 봅니다. 자, 옳은 것은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의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가 가능하다. 여러분, 제거 불가능.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자, 2번. 투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플러스 1보다 작을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절감, 분산 효과가 플러스 1이 아닌 경우에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날 수 있죠. 그 효과가 작을 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 밑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에 상관계수의 값은요, 마이너스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상관계수의 값은 뭐다? 마이너스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마이너스가. 물 가짐으로 오염 분산 효과는 커진다. 효율적 프론티어란, 자, 오염, 기대의 수익률 평면에서 여기에 효율적 프론티어, 자, 밑에만 선택이 가능해요.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고, 자,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여기 뭐죠? 무차별 곡선. 뭐 하는 점에서 접하는 점. 여러분, 만나는 점 하면 이게 만나는 점인데, 만나는 점은 무차별 곡선이 밑에 있으니까 만족이 낮아요. 뭐 하는 점에서? 접하는 점에서
투자자의 기대되는 효용은 극대화가 돼. 이때를 우리는 최저 포트폴리오가 달성된다. 뭐 하는 점? 접하는 점. 접점입니다. 접점이 포인트. 접하는 지점, 맞는 지문이고,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 자산의 수를 늘려줌으로써 뭐는 체계적이 아니라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으며, 그 결과로 뭐는 총 위험은 뭐한다? 줄어들게 되겠죠.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 자, 2번 문제 틀린 것인데,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번 맞는 지문이죠. 회피할 수 없다 했으니까. 위험과 수익은 상충 관계에 있으므로 효율적 투자선. 자, 여러분 효율적 프론티어를 효율적 투자선 또는 효율적 전선인데, 효율적 전선은 뭐 한다? 우상향한다. 우상향하는 이유는 어떻게 돼요? 요 전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위험을 더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우상향한다. 2번 정답. 우하향이 아니라 우상향한다.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투자선의 접점의 밑줄, 최적 포트폴리오가 선택이 되고,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적인 부동산의 특성으로 야기되며 분산 투자 등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죠. 회피할 수 있다. 맨 끝에 있다가 포인트입니다. 자, 5번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의 수익률 간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플러스 1보다 위험 분산 효과가 더 크죠. 위험이 제거 안 되잖아요. 자, 3번 상관계수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인 경우에는 뭐를? 플러스 1인 경우에는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불가능한. 비체계적 위험 제거 불가능합니다. 1번 틀렸고, 2번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뭐를? 체계적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요. 또 2번도 틀렸고, 3번 1보다 작을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회피, 분산 효과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지 않는다 하니까 틀린 지문. 4번 두 개별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뭐일 경우에?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플러스 1일 경우에는 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여러분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가능하다, 불가능? 불가능. 체거는 불가능해. 체계적 위험. 5번 두 개별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플러스 1인 경우에 비해서 위험 회피, 분산 효과가 더 크다는 거죠. 자, 요즘 4년간 계속 계산 문제보다는 이론으로 출제되고 있는 게 이 현금 흐름이 관련한 측정이죠. 자, 부동산에, 자, 여러분 거기 수식을 보면은 부동산의 취득에서 보유 기간 동안에 부동산을 뭐 한다? 운영하면서 영업의 현금 흐름 나오죠. 자, 거기 봤더니 단위당 예상되는 임대료는 항상 뭘로 간다? 연간. 단위당 예상되는 임대료는 항상 계산은 연간. 월로도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연간 임대료에 뭐를 곱해주면? 임대 단위수. 그럼 임대 단위수를 100% 완전히 임대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임대료 수입을 가능 총소득에 나오죠. 자, 가능 총소득에서 뭐를 뺀다? 공실이 생길 수도, 100% 임대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를 뭐죠? 불량부채. 불량부채는 회수가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 자, 회수가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이 또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영업 외의 수입으로서 기타 소득 또는 기타 수입이 있어요. 이건 영업의 현금 흐름이 아니라 이건 영업 외에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건물의 주차료 수입, 자판기 수입, 또 여러분 원룸 주택 가면은 세탁기, 동전 세탁기죠. 이런 수입이 다 영업 외에 발생하는 수입. 요걸 해주면은 유효 총소득이 나오죠. 자, 유효 총소득은 공시를 고려한 임대료 수입에서 이제 임대료 수입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를 빼주면 돼요? 부동산을 운영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니까 부동산을 운영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뭐를? 영업 경비를 공제해준다. 영업 경비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재산세, 또 소멸성 보험료인 화재 보험료, 유지비, 관리비, 수선비, 각종 부담금, 관리인에 대한 급여, 이런 건 포함이 돼요. 시험 문제 나올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소유자 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개인적 업무비도 포함이 안 돼요. 개인적 업무비, 부동산 사용에 따르는 부동산 자체, 감가, 상각비,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켜주는 자본적 지출액,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 있지 않다. 자, 영업경비를 공제해주면 영업소득, 순수익이 나오고, 그럼 순수익에서 대출을 받는다. 부동산 취득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을 빼줘야죠. 대출금이 뭐다? 우린 대출금에 대한 부채를 갚아야 되겠죠.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상환액을 갚으면은 세전 현금 수지가 나오죠. 세전이니까 부동산 영업에 따르는 뭐를 납부? 소득세를 납부하면은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온다. 자, 요 수식을 또 매년 출제를 지금 하고 있죠.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 분석의 현금 흐름 계산에서 순영업소득 요걸 구하는데 필요한 항목은 앞에 게 필요하네요. 앞에 거. 임대료 수입 당연히 필요하고 소득세는 필요 없어요. 이자도 필요 없죠. 여기니까. 영업의 수입 필요합니다. 영업경비도 필요하고 감가상각비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개, 3번 정답이 되겠죠. 자, 대상 부동산의 상각전 순영업소득인데, 자, 거기 봤더니 얼마? 연평균 임대료가 얼마 나왔다? 우리는 5,000원. 5,000원인데 면적은 건축 연면적은 1,800제곱미터. 예, 유효 임대 면적 비율은 연면적 대비 몇 프로? 80%.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얼마죠? 0.8 곱해주고 5,000원 곱해주고 720만 원의 가능 총소득이 나왔어요. 자, 평균 공실률은 몇 프로? 10%. 720만 원에 10% 해줬더니 72만 원. 자, 72만 원을 빼주면 얼마? 600. 유효 총소득은 648만 원에, 거기에 또 영업경비 비율은 유효 총소득의 얼마를 우리가 50%죠. 50%인 324만 원, 여기에 다가 아니죠. 324만 원 안에 관로 안에 감가상각비 100만 원이 포함됐어요. 자, 감가상각비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죠. 지금 요 안에 포함이 됐잖아요. 감가상각비 324만 원이 포함됐으니까 감가상각비를 뭐 해줘야 돼? 빼줘야지. 네? 324만 원에 요거 또 빼줘야 돼. 요게 얼마?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100만 원을 빼줘야죠. 빼주니까 얼마? 224만 원. 결국은 224만 원이 영업경비예요.
예? 감가상각비는 공제해도 됩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빼주니까 얼마? 424만 원. 2번 정답. 1번 답하시면 안 돼요. 3번 임대용 빌딩의 현금 흐름 분석에 관한 설명 중 우리가 틀린 것은 매도 가액과 순매도액은 같을 수 있다. 자, 매도 가액. 자, 처분한다고 예상하는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 비용이죠. 공제해 주면은 순매도액인데 순매도액. 여러분 그 교재 보면은 요 두 개는 요게 제로가 되면은 같을 수도 있죠. 2번 유효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보다 빼주고 더해주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고 3번 은행 대출금이 있으면 부채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순영업소득은 세전현금 수주보다 항상 큽니다. 맞고 유효 총소득과 순영업소득의 차액, 이 차액은 뭐가 같다? 영업경비인데 자, 밑줄은 감가상각비를 감안한 영업경비와 같다. 감가상각비를 감안한, 요게 틀렸네요. 감가상각비는 포함돼서는 안 돼요. 제외한. 감안한 하면 안 되고 제외한. 그래서 틀린 지문. 세후 현금수,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지분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인 가처분 소득이 된다. 자, 여러분 660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순매도액에서 뭐를 뺀다? 처분 시에 처분을 할 때 중도에 처분하면은 못 갚은 돈 갚아야죠. 뭐를 갚아야 돼? 미상환 저당 잔금을 갚아야 돼. 미상환 저당 잔금을 갚으면 뭐가 나오죠? 세금을 납부하기 전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목 세전 지분 복귀액이 나오죠. 처분 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데 자본이득세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세후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목 세후 지분 복귀액을 구할 수 있다. 작년엔 요 두 수식을 이용해서 여기 무슨 관로 안에 들어갈 말을 물었어요. 여기 암기 잘 하시고 다니죠, 지금은. 시험에 나오는데, 여러분 나중에 어림세법 공부할 때는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여기는 뭐죠?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이렇게 내려온 순서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조, 두 개 있죠?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여기는 뭐다? 순. 세전에서 뭐? 전. 세후에서 후. 그래서 조순 전후. 요건 돈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뭐죠? 공, 영, 부, 소. 나중에 보면요. 여기에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안에 들어갈 말 무엇인가 물어요. 작년에도 그렇게 출제했지. 계산 문제 아닙니다.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지. 여러분 최근에 여기서 계산 문제 지금 25회부터 어떻게 돼? 계산 문제 안 내고 있어요. 이론 내고 있지. 왜 그러냐면요. 투자 이론에 요거 전 세계 공통적 수치인데 이런 포기해버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론을 계속 출제합니다. 자, 이제 금리로 넘어갑니다. 자, 고정금리, 변동금리가 있는데, 자, 고정금리는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야. 그럼 고정금리는 시험에 나올 게 딱 정해져 있어요. 뭐? 고정금리 대출은요, 시험에 나오면 요걸 출제해요.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대출 이자율, 약정된 대출 이자율보다 높은가 낮은가. 요걸 묻는데 우리 출제위원들은 요 밑에를 많이 출제하죠. 이런 경우. 자,
이렇게 되면은 차입자는 낮은 대출금리로 돈을 갚으니까 이익을 얻지만은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하는 비용이 높게 형성이 돼서 금리는 고정됐기 때문에 어떻게 손해를 보죠. 반대로 이런 경우에는 대출자는 높은 이자를 받으니까 이익이지만 차입자는 뭐다? 손해를 봐요. 자, 이런 경우에 손해를 보는데 그럼 차입자는 손해를 보니까 만기가 되기 전에 뭐 하죠? 조기 상환을 하면은 대출자는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은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은 대출자가 뭐다? 조기 상환 위험은 대출자가 안게 되죠. 그래서 대출자는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입자에게 중도 상환 시에 어떻게 돼요? 조기 상환 수수료를 벌칙으로 부과한다. 부등호 낮을 때 요거 정답 벌써 2번 물었습니다. 올해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약 91%를 차지하는 변동금리 대출. 금리가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데 이 변동금리 대출에서 대출금리는 뭐에서? 여러분 교재 보니까 기준금리에 뭐를 대준다? 가상금리. 가상금리는 마진인데 차입자의 신용도와 관련해 있고 대출 실행 시점에 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필요하고 대출 중간엔 변하지 않죠. 대출 중간에 변하는 게 무슨 금리? 기준금리가 변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2000 CD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 이자율 조정 주기는 3개월인데 2012년 말에 도입된 게 있어요.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하는 비용을 가중치로 평균한 지수 코픽스를 도입을 한 거죠. 이게 6개월 1년인데 문제는 코픽스가 오르고 CD 금리가 오르면 기준금리가 올라서 대출금리가 오르고 반대로 여기에 하락을 하면은 기준금리가 하락해서 대출금리가 하락을 해요. 대출 중간에 변동하는 것은 뭐가 변동한다? 기준금리가 변동한다. 자, 1번 문제 갑니다. 틀린 것. 다른 대출 조건이 동일하다면 통상적으로 고정금리 주택저당대출 금리는 변동금리 주택저당대출 금리보다 높다. 자, 높다. 1번 맞는 질문이죠. 변동금리 대출은 차입자가 금리 변동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낮아요. 고정금리가 높지. 자, 금융기관은 금리 변동 위험을 방어, 피하기 위해서 이자율 수합 등 위험을 정가하는 방법으로 대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자, 금융기관은요, 처음 대출할 때 고정금리로 대출해주고요, 6개월이 지나면 시장 상황이 변화에 따라 변동금리로 바꿀 수 있어. 이게 바꾸는 거죠, 교환. 이걸 스왑이라고 해요, 스왑. 우리 통화, 화폐 스왑도 있고, 금리 스왑도 있습니다. 대출 기관은 이자율 변동에 따르는 손실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고정금리가 아닌 차입자에게 금리 변동 위험을 전가시킬 수 있는 변동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합니다. 고정금리 대출인 경우 시장 이자율이 약정 이자율은 대출 이자율보다 높아지면 하면 안 되죠. 낮아지면 차입자에게 조기 상환할 유인이 생기죠. 높아지면 하면 안 되고 낮아지면. 4번 정답.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조정 주기가 멀수록 짧을수록 금리 변동 위험은 누구에게서? 대출자에게서 차입자에게로 신속하게 전가가 되죠.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차입자가 대출 기간 동안 지불해야 하는 이자율이 동일한 형태로 시장 금리 변동에 관계없이 대출 시에 확정된 이자율이 만기까지 계속 적용되는 금리를 말하고 1번은 개념이고 2번 고정금리 대출에서 시장 이자율이 약정 이자율보다 뭐하면 낮으면 차입자는 기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한 것이 위대하다. 낮으면이 포인트인데 맞는 지문.
코픽스는 은행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대출 기준금리인데 이전에 CD 금리가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게 코픽스 맞고요.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차입자는 어떻게 돼? CD 용동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뭘 받아야 돼요? 예? 금리 고정된 우리가 고정금리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4번 정답.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이자율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뭐를 대출해줘요? 변동금리 대출을 해주죠. 지금 어디가 높아요? 우리나라.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지금 높아요. 변동금리가 여러분 금리가 지금 상당히 낮고 있습니다. 또 낮춘다 하는 거 보는데 그래서 요즘 경제 상황이 이제 안 좋으니까 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올해 출제 가능성은 좀 있어요. 이슈가 되죠. 또 요즘에 금리 갖고. 그리고 매년 출제하는데 작년, 재작년 두 문제 출제했어요. 계산 하나, 이론 하나. 뭐죠? 대출 상환 방식. 항상 대출을 받을 때는 고정금리로 받는 게 유리한가? 변동금리로 받는 게 유리한가? 판단을 하고 또 대출 받아서 돈을 갚을 때 갚는 방식.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원리금 체증식 상환, 원금 만기일시 상환 네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묻는 문제를 올해 또 출제를 또 가능성이 높은데 그 내용은 우리가 잠시 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